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사관계 피해자는 없다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또 크래프톤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봤더니 뭐 기사는 지금 이 URL 직접 치셔도 되고 한경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또 뭐 크래프톤 연봉 6천에 그런 회사인데 꿈의 직장이라더니 끝나지 않는 판교의 눈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작년 10월에 A 유닛장과 B 팀장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내 인사팀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라고 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야근 요구, 업무 조정 거부, 협박 등 호소,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요새 이런 이슈가 유난히 많네요. 근데 조직이 네이버만 해도 막 2, 3천 명 있고 크래프톤도 꽤 많을 텐데 근로자들이 저런 일이 안 생길 거라 생각하셨어요?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거 문제 있으면 그거 문제를 찍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맞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굉장히 못된 사람일 수 있죠. 물론 이건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막 편을 들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대기업 왜 잘 안 보내겠어요. 핵심 개발자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성장이 둔화될 만한 여지가 함정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 쭉 잘 올라가시겠지만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냐면 네이버의 CTO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셨던 CTO 분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 CTO급 정말 그 정도 되는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이렇게 중심이 되는 분들을 뽑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관련 업계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관련 기사들이 실제로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 보도가 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저는 좀 이분법적인 구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기업을 싫어하진 않는데 예전부터 대기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너무 판타지를 강한 게 되게 싫었어요. 대기업은 옳고 중소기업은 조소기업이고 이런 사람들 되게 싫었거든. 전형적으로 진짜 잘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그런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솔직히 막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업력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뭐 고전적인 대기업도 아닐 뿐더러 뭐 그 기업들이 업력이 20년도 안 되고 이런 대부분 그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이렇게 이게 판타지에 차 있는 거지. 그 회사들도 따지고 보면 작은 기업에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작은 기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제 학생들 보낼 때는 작은 기업에서 할 일이 훨씬 많고 내가 핵심 개발자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작은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대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졸라게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대기업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관련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IT 쪽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 너무 주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걸 잘 따라가긴 하지. 그거는 아주 기똥차게 하는데 뭐 웹서버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좀 뭐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엔진엑스 말고 네티라든지 뭐 아파치 미나나라든지 뭐 실제로 서버 굉장히 로드 밸런싱도 되게 잘 되고 아무튼 되게 좋은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굉장히 잘 만든 서버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봤을 땐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기업 주도화에는 그렇게 안 왔거든. 그분이 뛰어나신 거였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 개개인으로 봤을 땐 뛰어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 인공지능 기술 주도한 것도 아니고 얼굴인식 쪽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많이 주도하고 막 사실 뭐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잘 쓰는 거거든. 기술 분석을 잘해서 잘 쓰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거는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뛰어나신 CTO 분들은 잘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 별로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한 거야. 그리고 안타깝지. 왜냐면은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 물론 제 기준에 잘못된 거겠죠.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IT 업계를 바라보면 우물한 개구리밖에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큰 돈을 더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프게도.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돼. 이런 개발자들 보면 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너무 강한 고집과 너무 강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통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도 저는 또 하나 다른 기사로 근로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 기사로 굉장히 안 좋은 회사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대기업에 이렇게 옹호를 하는 편은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 제자를 안 보낼 뿐이야. 성장이란 문제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가서 좋은 포지션에 가면 좋다 이거야. 저는 딱 이 스탠스예요. 예전부터. 근데 욕 엄청 먹었죠. 감히 네가 대기업을까? 제가 7년 동안 욕 먹었어요. 대기업에 대한 그런 환상을 좀 깨주려고 썼던 글이 학원 선생 주제, 딱 그런 스탠스라니까. 학원 선생 주제라는 스탠스거든. 난 근데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애들보다 내가 개발 피지컬로 그런 애들 졸라 누를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걔네들은 학원 선생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현업 때도 굉장히 잘 나가던 개발자였거든요, 나름대로. 프리랜서 쪽에서는 페이 제일 센 사람 중 하나였고, 나름대로.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저 나름대로 유명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는 건데, 난 전문가잖아. 그리고 이제 학원에 대한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물론 이제 양아치 짓 하는 학원도 많은데, 그걸 다 싸잡아서, 그 공격을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건 사실 좀 오바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런 게 터지면서 나는 솔직히 좀 이렇게 쌤통이더라고. 잘 됐다, 야.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노력이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7년 동안 사실은 조금 되게 미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말이 통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예전엔 대기업만 가면은 조소기업 보내는 팀노바 주제에 무슨 감히 대기업을 까 막 이런데 지금은 대기업이랑 연봉 차이도 별로 안 나고 4,500에서 5,000으로 거의 대부분 가니까 뭐 올해 졸업생들이 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한 명만 거의 4,000대 초반 수준 4,200, 300 수준으로 한 명 간 친구 제외하고 나머지 다 4,500 이상으로 다 갔거든. 고졸까지도. 고졸인데도 5천 이상 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는 결과를 내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내가 되게 막 미사여구 붙여가지고 졸라 잘하는 척 해봤자 결과 안 나오면 그건 실력 없는 거거든. 말만 뻔지르르 하고. 근데 난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예전부터 항상 결과로 그냥 뚜까 패던 스타일이고 난 항상 실력이 자신 있거든, 예전부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번 문제에서 이 기사를 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년 키우면 개발자가 다 뺏긴대요.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에서. 이거는 어디 기사냐면 이거 28일에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1, 2년 키우면 다 빼앗긴다. 스타트업 중견기업 개발자 이탈 소가리. 아주경제 기사예요.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 아니 생각해보면 스타트업이 그렇게 1, 2년을 키웠어. 근데 뺏겨? 무슨 사람이 소유물이야? 그런 관점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 카카오라는 회사 굉장히 나쁜 회사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근로자를 빼앗은 또 기업이 나쁜 거야? 지금 네이버나 이런 쪽, 네이버 카카오에 내준 중소업체도 있대요. 35%를, 개발자를. 그러면은 그걸 뺏어간 카카오랑 또 네이버가 나쁜 거야? 참고로 난 계속 얘기하자면 난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스러운 발언을 많이 한 편은 아닌 사람인데, 난 이런 어떤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좀 이상한 거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 옮긴 거예요. 그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왜 빼앗긴 거죠? 진짜 아니, 그들을 잡으려면 그만큼의 돈을 쓰던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근로자는 가만히 당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한 회사를 알아서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약자가 아니에요. 제 기준엔. 정말, 어떻게 보면 네이버만 하더라도 임직원이 막 3,000명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카카오도 막 몇천 명씩 일하는 회사고, 그런 회사에서 어떤 작은 이슈 하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 이제 커지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숨진 어떤 분 얘기를, 그분의 이제 지인, 그러니까 두 다리 건너 지인인데 그분이 나온 학교 동문인 그런 그 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워낙 착하고 여리시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그 희생자가 되셨는데, 문제는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팀장 밑에. 근데 그 팀장, 그 분들은 이미 다 이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직을 벌써, 저 사람 좀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 이직을 금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자기 좋은 자리를 금방금방 잘 찾아가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는 약자가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구도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 구도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는 그 어떤 딱 꽂힌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 근로자는 참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이게 세뇌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김일성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이 예전에 사실은 그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을 세뇌하고, 그 종교가 이제 퍼뜨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상을 종교처럼 이제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 예전에 살았던 그 생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남한 쪽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악용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언론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특히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쪽에서 이런 언론 매체를 굉장히 잘 이렇게 독점을 하죠, 보통은. 그쵸? 우리가, 좀 그런 이제 독재국가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보면 항상 이 언론을 장악하고 거기에 하나의 그 가치관만 주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쪽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끌리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이름이 갑자기 안 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비이성적이 될 때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인질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가리키는 범죄 심리학 용어인데, 이런 게 비이성적 행동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굉장히 내가 이성적 판단을 못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세뇌예요. 세뇌나 특정 상황에, 그리고 막 다른 범죄 심리학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끔 만드는 거를 증명한 이제 실험이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많이 이제 인용하는 인류 최악의 실험이라고 하는 이제 스탠포드 감옥 실험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환경이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상황이 달라지게끔 하는 건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4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시청각 자료부터 군가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장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지금 20대 병사들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감정에 빠지는 거지. 우리가 한해 정서라 그러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서편제에 나오는 정말 그 득음을 하기 위해서 막 장님이 되고 막 이런 한해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보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굳이 내가 월드컵 구장에 뛰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왠지 그런 분위기로 다들 이거 경기를 보고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몰아가면서 그 축구 선수들이 국민적 영웅이 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만 딱 혈안이 돼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언론이 하나의 관점으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지금 심리적 상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뇌에 그 평소보다 뇌 활성이 더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자기의 뇌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인질범들한테 내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빠지는 것처럼 지금 여론이 이렇게 몰아가면 굉장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기업들은 최악의 회사처럼 가겠죠. 그렇게 가는 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게 인간이 또 이제 다른 관점이 있는 게,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계산할 때는 굉장히 냉정해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되게 좀 이중적인 사고인데,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건 다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아. 내 자식은 지금 당장 자립형 사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홈스쿨링을 시키겠어요. 현재 교육이 문제니까. 대학을 보내지 않겠어. 이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교육을 시키겠어. 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2021년에도 주입식 교육은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졸라 웃긴 거지, 사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 반대로 1, 2년 키우면 다 뺏기는 기업은 그러면은 또 카카오랑 네이버한테 당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는 부자들이 문제일까요? 근데 부자들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거는 부자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경쟁하지 않아요. 저도 뭐 부자가 아니니까 딱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부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경쟁하지 않죠. 경쟁자는 다르죠. 먹이가 달라요. 대기업이 바라보는 사업과 작은 중소기업이 이제 바라보는 사업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어떤 하나의 그런 거에 꽂혀서 이게 좀 광적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 이거를 이제 그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한국인들도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황이 그러하면 딸려가는 게 보통 군중들의 심리예요. 그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군중심리학의 권위자인 프랑스의 군중심리학의 권위자가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잘 궁금하시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프랑스 그 혁명 시기 그런 얘기부터 해서 시민혁명,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런 사회적 배경에 나오는 그 상황들이 묘사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그 기스타프 르봉의 관점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예전에 대기업을 까는 글이라든지 우리가 고연봉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 교육청에 인증을 하고 있는 청렴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사기네, 민원을 하네, 그리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해킹 시도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학생들이 잘 교육해서 네카라크베 수준으로 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참 그렇게 그들에게 욕을 먹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당해오면서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죠. 잘못이 없는데 왜 난리지? 이런 느낌이죠.
용심 난 거지. 되게 기분 나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애들이 가는 자리는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린다고 해서 본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때 아무튼 이런 군중심리학이 굉장히 저의 이제 멘탈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분이 그냥 팩트로 그냥 까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과 엮었을 때 조금은 전문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너는 기술 다룬 사람이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교육자는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을 바라보는 방향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방향을 같이 가게끔 학생들을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심리학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교육자로 원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를 하느니 학생들이 나를 신뢰하는 게 무슨 어떻게 왜 사이비 종교죠? 선생님을 신뢰하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뭐 사이비 교도인가요? 그러면은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친구들은 다 무슨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그런데 저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하나의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1, 2년 키우면 다 빼앗기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인데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이거 근로자가 피해준 것도 아니지 피해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데 더 메리트 있는 곳을 잘 찾아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렇게 갈등 구조로 나누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시작과 굉장히 유사해요. 저 부자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걸 뺏어서 우리 평등하게 나눠 가지자. 이런 관점의 마르크스주의의 시작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부자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해서 그 서민들끼리 군집을 이루고 그 사람들끼리 뭉치도록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자들을 그런 촉매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두 잘 사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현 시대의 자본주의가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결국에는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나 사회적인 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거를 보고서 좀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지금 현 사회제도 그러니까 해외 많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그렇게 막 살기 안 좋은 나라만은 아니에요. 더 막 부정부패 심하고 막 태국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가 꽤 있는 편이고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꽤 많고 그리고 준법 정신이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보면 그 외적으로 굉장히 규칙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여러 면에서 길거리도 깨끗하고 막 법 제도도 강하고 막 그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 행복도를 조사해보면 높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방글라데시보다 좀 낫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흥분하지 말고 하나의 관점에 너무 꽂혀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알고는 있었지. 근데 지금 너 예전엔 대기업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더니 왜 지금 대기업 편에 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대기업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가로서 특정 하나의 너무 강한 색채를 띠는 그런 의견으로 몰아갈 때 중심을 잡고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광적으로 바뀌는 걸 막고자 최소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이제 배우려는 분들 그리고 팀노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흥분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자. 결국엔 근로자도 자기 알아서
자기 유리한 부분을 가는 거고, 기업도 본인들 유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아직도 뭐 더 안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진 나라들의 어린아이들이 뭐 카카오 열매 따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아직도 굉장히 만연하고, 사실 좀 애매해요. 그들에게 직업을 뺏은 다음에 너 어린이니까 일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린애인데 공부를 시켜야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정책을 이제 브라질에서 했었죠. 그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 지금은 감옥 가 계신 분이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기업을 좀 올가매고, 그러니까 기업을 키우지 않고 그런 이제 복지 혜택으로 이제 세금을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돈돈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근로자들이 안타까워,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인데 감히 네가 이런 얘기를 해? 라고 그런 분들 약 올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명의 희생자, 물론 너무 안타까운 분이시지만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하는 건지,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막 어떻게 막 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노조나 이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 중립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대차 노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현대차 노조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너무 그게 이제 과해질 때가 있다니까, 요구가. 그래서 좀 중립을 지키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 난 어떤 개발자가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측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쿠팡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는데, 뭐 이번에도 쿠팡에서 그 물류센터 사태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은 대기자들도 존재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실제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를 토대로 얘기하자면, 핸드폰 반입이 안 되는 건 고객들이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라고 좀 이렇게 과장된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팀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화장실 갈 때 시간 재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워낙 많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계 회사잖아요. 쿠팡 거의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회사인데 걔네들은 걔네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해고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대, 평가가.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고, 일을 잘 못하면 바로 연장 계약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기다리니까, 쿠팡 일하려고. 왜 많이 기다리겠어요? 돈 많이 주니까. 다른 비정규직 일보다 더 나으니까, 사실 그런 걸 감안해도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진짜 막 시간 딱딱딱딱 맞추고 정말 막 1분 1초라도 딱 그런 거 전혀 야근하는 거 전혀 싫고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이나 그런 걸로 유명한 기업을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단점은 기본 페이가 높지 않다는 게 또 단점일 수도 있고, 사실 조금만 조사해보면은 대략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IT 업계 사실 뭐 야근 많은 거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일까라고 한다면 일의 특성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경쟁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그런 게 좀 있죠.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아직 우리처럼 인권이 보호가 안 될 텐데, 거기서는 경쟁 제품, 예를 들면 글로벌한 아주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자들은 각 나라마다 그 복지에 따라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은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반대의 입장인데, 근무 시간이 그 정도로 이제 길어졌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페이를 그만큼 더 주고
그런 걸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성향은 미국식으로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고할 거면 빨리 해고해서 회사에 안 맞는 사람들은 잘라내고, 아니면은 좀 노력이 부족한 데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같이 일해보면 아는데 진짜 일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또는 너무 수준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혼나고 힘든 사람들만 편이 들 게 아니고,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아무리 흥분되고 그래도 그렇게 정말 협박까지 할 정도로 가는 그런 꼰대들은 사실 그냥 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딱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되게 길어졌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 이 기업 별로네, 이 기업 별로네, 이 기업 별로네, 이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관점으로 가시다 보면 갈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없어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되게 근로 좋고 막 야근 없고 좋은 회사로 생각나는 게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다큐멘터리 나와서 이제 되게 이제 떡상을 한 기업이 있어요. 수영장 있고, 무슨 뭐 오후 5시면 퇴근하고, 아이를 데려와도 전혀 터치 안 하고,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이런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난 제니퍼 소프트에서 일하다가 내가 병특하다가 동기로 온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졸라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5시까지 일해도 사실은 일정 맞출 수 있어.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거의 맨날 예능 보고 막 이렇게 놀다가 좀 이렇게 그렇게 놀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한 3시간 빡세게 하면 그날 일정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야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가 워낙 그 빨리 가면 눈치 줘서, 그러니까 꼭 자기들이 못해서 그 못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옆에서 보면, 옆에 내가 일 도와주면 그 금방 끝나는 일들인데, 저거를 막 3일씩 잡고 있어. 한 3시간이면 할 일을 3일이 뭐야, 뭐 일주일씩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야근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일이 안 끝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니퍼 소프트의 그 당시 얘기예요. 거기 다니는 개발자분들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도 되게 굉장히 잘했었거든. 그 당시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지. 지금 모르지. 근데 이게 거의 한 8년 전? 그때 다큐 얘기라서 또 다르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 본 사람은 병특하다 보면은 개발 잘하는 애들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충력만 할 수 있어가지고, 보충력이 아니고 또 특성하고 나온 친구들만 할 수 있어가지고, 저 때랑 얘기는 다르죠. 근데 이제 저 때는 이제 대학교 컴공 전공자면은 누구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 튀겼어. 명문대 애들이나 아니면 졸라 잘하는 애들만 병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아무튼 병특하느라고 이제 저 있던 회사에 와서 한번 봤었는데, 잘해요.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안락하고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졸라 잘하는 게 제일 빨라요.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냥 개발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게 잘하려고 하려면 방향성부터 세계관 정의부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잘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하니까 팀노바 친구들이 중소기업 가는데도 뭐 정말 4,500, 5,000 이런 연봉을 받는 거고, 그거를 체득화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교육 방식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가진 기존 교육 그런 스타일이 문제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